손님! 정신 차리세요! 사람 살려요! 손님, 정신 차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72살, 평생 병원 청소부로 일해온 내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마주할 줄은 몰랐다. 새벽 5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복도. 나는 평소처럼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화장실 앞에서 한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죽음처럼 창백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웠다. 지금 사람 살려요. 내가 소리쳤지만 새벽 시간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의사들은 수술실에 있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약병이 떨어졌다. 줍는 순간 라벨을 보고 숨이 멎었다. 항암제, 사기, 할머니, 제발, 딸한테 연락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를 묻기도 전에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안 돼요. 지금 눈 뜨세요. 나는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었다. 응급 호출 버튼의 위치, 심폐소생술의 기본, 그리고 1초가 생명을 가르는 순간들. 내 주먹이 그의 가슴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72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 사람 살려요. 제발. 마침내 의료진이 달려왔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바닥에 떨어진 그의 휴대폰을 주었다. 화면에는 배경화면으로 어린 딸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환자분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사람, 살았나요? 일단 안정됐어요. 근데 저분, 유명한 분이에요. 재성그룹 전무 박민준 씨래요. 재성그룹.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다. 그런 사람이 새벽에 혼자 병원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다니.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이곳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다. 청소를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병원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다. 72살의 몸으로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다.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내게 이 일은 생계 그 자체였다. 이순자 씨?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일주일 전 그 남자 박민준이 서 있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살아있었다. 저,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값비싼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병원 복도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아니에요.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손에 든 걸레를 내려놓지 못했다. 일과 시간이었고 감독이 보면 혼날 게 뻔했다.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퇴근 후에 잠깐만이라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오후 3시, 내 퇴근 시간. 병원 로비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나를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안내했다. 내가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시한부예요. 길어야 6개월.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췌장암 사기입니다. 3년 전에 발견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치료받으며 버텼는데 이젠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이 있어요. 올해 11살. 수아라고 합니다. 아내는 수아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애는 제가 전부고 전 그 애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할머니께서 그날 절 살려주셨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필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리요. 민주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제 딸 수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떠난 후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할머니를 수아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에도 그렇게 쓸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탁으로 충분히. 안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제 아들도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20년 전 아들은 가출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형편없어서 창피하다며.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할머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 권력 때문에 비굴해지는 사람.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 했잖아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발 부탁입니다. 수아에게 진짜 가족이 필요해요. 할머니 같은 분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72살의 청소부가 재벌가 아이를 키운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시원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곧 엄마도 아빠도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텐데. 사흘 후 나는 민준의 집을 방문했다. 거절하려고 갔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거절하려고 갔다. 강남의 고급 빌라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성였다. 경비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들어오세요,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렸다.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펜트하우스였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처음 봤다. 안녕하세요. 수아였다. 작고 마른 아이.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너무 조용했다. 11살 아이답지 않게. 수아야, 인사드려. 이분이 아빠 살려주신 분이야. 감사합니다. 아이는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기계처럼. 어색하게. 거실로 안내받았다. 넓고 깨끗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호텔 같았다. 할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아니, 괜찮아요. 나는 가방을 꼭 붙들었다. 빨리 할 말만 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저기,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요. 수아야, 방에 들어가 있어라. 아빠가 할머니랑 얘기 좀 할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할머니, 앉으세요. 민주는 소파를 권했다. 나는 어색하게 앉았다. 너무 푹신해서 몸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저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할머니,
일단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민주는 테이블 위에 사진첩을 펼쳤다. 아기 때부터의 수아 사진들이었다. 수아 엄마, 제 아내 지혜는 수아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산후출혈이었죠.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손이 떨렸다. 그때부터 전 아버지가 됐어요. 아니,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회사 일 때문에 수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유모를 고용했고, 가정교사를 붙였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수아는 웃지 않아요. 3년 전부터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나는 아이가 들어간 방문을 바라봤다. 저 안에서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할머니, 저는 수아에게 돈은 남겨줄 수 있어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하지만 사랑은 남겨줄 수 없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하지만 전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해 줄 사람.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좋아서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제 아버지, 그러니까 수아 할아버지는 재성그룹 회장이에요. 하지만 그분한테 수아를 맡길 수 없어요. 왜죠? 그분은 절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전 그저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였을 뿐이죠. 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 수아는 재성가의 혈통일 뿐 손녀가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저는 수아가 저처럼 자라길 원하지 않아요. 돈과 권력 속에서 외롭게. 전 수아가 평범하게 따뜻하게 자라길 바라요. 그때였다. 수아의 방문이 조금 열렸다. 아이가 문틈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재빨리 문을 닫았다. 할머니,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수아와 함께 지내보세요. 그리고 결정해 주세요.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거절하려고 왔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72살의 병원 청소부가 재벌가 아이를 키운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머릿속에서 수아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너무나 슬픈 눈이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은. 고시원 방에 도착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화장실과 부엌이 합쳐진 이곳에서 나는 10년을 살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언제 바꿔야 하는데 자꾸 미루고 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20년 전 아들이 나를 떠났을 때를 생각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친구들은 다 부자인데 우리 엄만 청소부잖아요. 왜 이렇게 사세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아이를 키울 수 있단 말인가.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할머니, 내일 토요일인데 수아랑 같이 시간 보내실 수 있으세요? 짧게라도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도 모르겠다. 아마도 수아의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나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강남으로 향했다. 손에는 떡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시장에서 산 싼 것이었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다. 수아야, 할머니 오셨다. 수아가 나왔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안녕. 이거 먹어봐. 나는 떡 봉지를 내밀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 수아랑 공원에 다녀오시면 어때요? 날씨도 좋고요. 민준이 제안했다. 나는 수아를 바라봤다. 아이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수아야, 괜찮겠니? 네.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민주는 함께 가지 않았다. 병원 검사가 있다고 했다. 공원은 가족들로 붐볐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수아야, 학교는 재미있니? 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 수학이요. 단답형 대답만 돌아왔다. 아이는 공원의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부러움? 외로움? 할머니도 어릴 때 저 공원 같은 데서 많이 놀았단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자랐어. 공원은 없었지만 산과 들이 놀이터였지. 친구들이랑 숨바꼭질도 하고 개울에서 물장구도 치고. 수아가 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눈빛에 호기심이 비쳤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행복하셨어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글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것 같구나. 왜냐하면 나는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거든. 가족이, 친구들이. 전 가족이 아빠밖에 없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고모들도 가끔 선물만 보내주시고요. 그래도 아빠가 있잖니. 하지만 아빠도 곧.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아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할머니, 전 무서워요. 처음으로 아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아빠가 떠나면 전 혼자가 돼요. 완전히 혼자.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 곳에 혼자 남겨져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작고 떨리는 몸이었다. 수아는 내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아이였다. 괜찮아, 괜찮단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월요일 아침 나는 병원장실에 호출됐다. 이순자 씨, 잠깐 들어오세요.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지만 병원장실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병원장 책상 앞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후반,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차가운 눈빛. 이순자 씨, 이분은 재성그룹 박재혁 회장님이십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성그룹? 민준의 아버지? 앉아요. 박재혁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앉았다.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렸다고 들었소. 저는 그냥. 그리고 내 아들이 당신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던데? 나는 숨을 들이켰다. 민준이 아버지에게 말했을 리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민준이는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요. 병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박재혁은 테이블 위에 수표를 내려놓았다. 5억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준 대가죠. 받고 조용히 사라지시오. 나는 수표를 바라봤다. 5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저 돈이면 고시원을 벗어날 수 있다. 작은 집도 살 수 있다.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받으세요, 이순자 씨. 이게 다들한테 좋은 겁니다. 병원장도 거들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 때문에 그 아이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요? 설마 정말로 내 손녀를 키우겠다는 거요? 박재혁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재성가의 아이를 키운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시오. 회장님, 저는 딱 잘라 말하겠소. 내 손녀 수아는 내가 키울 겁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게 할 거요. 당신 같은 청소부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청소부. 그래, 나는 청소부다. 72살의 가난한 청소부. 하지만 민준 씨가 내 아들이 뭘 안다고. 병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요. 당신은 그저 내 아들의 착각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박재혁은 일어섰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오. 수표를 받을 건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릴 건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내 손녀를 당신에게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는 병원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순자 씨.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나이도 있고 형편도 그런데. 나는 수표를 바라봤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민준의 집을 찾아갔다. 할머니, 아버지가 찾아갔죠? 민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오후 629전화했어요. 할머니를 설득했다고. 5억을 줬으니 이제 끝났다고.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전 받지 않았어요. 알아요. 할머니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민준은 소파에 앉았다. 숨이 가빴다. 컨디션이 나빠 보였다. 할머니, 제가 왜 아버지한테 수아를 맡길 수 없는지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제가 8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교통사고였어요.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 일이라고. 전 혼자 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혼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늘 회사가 우선이었죠. 전 혼자 자랐어요. 가정교사들, 유모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들어갔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절 후계자로만 봤어요. 아들이 아니라 회사를 물려받을 도구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수아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돈과 권력 속에서 외롭게 자라는 삶. 사랑이 뭔지 모르는 채 어른이 되는 삶. 민주는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수아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니? 라고 물어줄 사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니? 라고 안아줄 사람. 그냥 곁에 있어줄 사람이요. 그때 수아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빠, 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할아버지는 무서워요. 항상 화난 것처럼 보이고 절 볼 때마다 공부만 잘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라요. 아이가 내게로 걸어왔다. 할머니는 따뜻해요. 토요일에 공원에서 안아주셨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게 좋았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큰 집보다 할머니의 작은 집이 좋아요. 나는 아이를 안았다. 작은 몸이 내 품에 꼭 안겼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박재혁 회장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민준 씨, 제가 수아를 맡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하지만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뒀어요. 유언장, 후견인 지정, 신탁 설정. 아버지가 어떻게 해도 수아는 할머니와 살게 될 거예요. 민주는 서류를 꺼냈다.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수아의 법적 보호자가 됩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72살에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수아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단다. 나는 서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후회 없이. 일주일 후 민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 중환자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민준은 의식이 희미했다. 나와 수아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아빠, 저예요. 수아예요. 수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은 힘겹게 눈을 떴다. 수아야. 할머니. 잘 따라. 네, 아빠. 약속할게요. 할머니. 부탁. 드려요. 민준이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아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약속합니다. 내가 대답하자 민주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민주는 세상을 떠났다. 조용히 평화롭게. 수아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재성그룹 관계자들, 사업 파트너들. 하지만 정작 수아 곁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수아를 꼭 안고 있었다. 아이는 로봇처럼 고개만 숙이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응? 아빠가 정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니. 수아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내 품에서. 장례식이 끝나고 박재혁 회장이 다가왔다. 수아야, 할아버지 집에 가자. 싫어요. 수아의 대답은 단호했다. 뭐? 전 할머니랑 살 거예요. 아빠가 그러라고 했어요. 박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이순자 씨, 당신이 아이한테 뭘 주입시킨 거요? 아닙니다. 이건 수아의 선택입니다. 말도 안 돼. 내 손녀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맡길 순 없어. 박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회장님, 민준 씨가 법적으로 모든 걸 정리해 놨습니다. 유언장이 있고 후견인 지정이 있어요. 변호사가 나섰다. 민준이 미리 준비해 둔 사람이었다. 뭐라고? 박민준 전무는 이순자 씨를 수아 양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했습니다. 법원 승인도 받았고요. 박재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재성그룹 회장인데 내 손녀를 청소부가 키운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이 뭔지 내가 보여주겠어. 박재혁은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나는 수아를 안았다. 아이는 떨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나도 떨리고 있었다. 재벌을 상대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장례식 다음 날 나는 수아를 데리고 고시원으로 갔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수아는 3평짜리 방을 둘러봤다. 작은 침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인 공간. 응. 좁지? 아니에요. 따뜻해요. 아이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모습이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이 방은 너무 좁으니까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다. 할머니, 저 돈 많이 있어요. 아빠가 신탁으로 남겨줬대요. 그걸로 큰 집을 사요. 그건 너의 돈이야. 나중에 크면 쓰는 거고. 하지만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사실 걱정이었다. 내 월급으로는 이 고시원 월세도 빠듯했다. 어떻게 수아와 살 공간을 마련할까?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순자 씨, 민준 씨가 당신 명의로 집을 준비해뒀습니다. 뭐라고요? 강북의 작은 아파트예요. 30평 정도. 이미 등기도 이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민준 씨가 미리 다 준비하신 겁니다. 당신이 거절할 걸 예상하고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수아를 위한 집이라고요. 나는 말을 잃었다. 민주는 죽어서도 우리를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순자 씨 생활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아 양의 신탁에서 매달 일정액이 나가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수아 양의 교육비와 생활비로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이순자 씨, 민준 씨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게 그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수아를 바라봤다. 아이는 고시원 창문 밖을 보고 있었다. 작은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강북의 조용한 동네. 30평 아파트는 수아와 나에게 충분히 넓었다. 깨끗하고 따뜻했다. 할머니, 여기 제 방이에요? 수아는 자기 방을 보며 신기해했다. 그래, 내 맘대로 꾸며도 돼. 정말요? 그럼. 수아는 방을 이리저리 둘러봤다. 그리고 침대에 폴짝 뛰어올랐다. 11살 아이다운 모습이었다. 할머니, 이 침대 폭신폭신해요. 그래, 한번 누워봐. 수아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다. 할머니, 꿈 같아요. 진짜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수아가 그 말을 되뇌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아빠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빠가 들을 거야. 분명히. 나는 아이를 안았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수아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이순자 씨, 교장 선생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수아의 학교를 찾아갔다.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 주차장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다. 교장실로 들어가자 박재혁 회장이 앉아 있었다. 앉으시오. 교장의 권유에 나는 앉았다. 이순자 씨, 수아 양의 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교육 문제요? 수아는 재성가의 후손입니다. 그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죠. 박재혁이 끼어들었다. 당신이 그걸 해줄 수 있소? 영어 과외, 수학 특강, 예체능 교육. 재성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수아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최근 수아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소. 교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수아의 최근 시험 점수였다. 확실히 예전보다 낮았다. 이건 아빠를 잃은 충격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수아에겐 지금 안정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환경이요. 박재혁은 나를 노려봤다. 당신 같은 청소부가 무슨 교육을 시킬 수 있소? 수아의 미래를 망치고 싶은 거요? 회장님, 수아에게 필요한 건 성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의 치유가. 그런 소리 집어치우시오. 수아는 재성그룹의 후계자예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참았다. 화를 내면 질 것 같았다. 교장 선생님,
수아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순자 씨 사실은 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학교 이사회에서 수아 양의 전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학이요? 네. 수아 양의 가정환경이 우리 학교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가정환경. 그 말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회장님이 이사회에 압력을 넣으신 거죠? 박재혁은 부인하지 않았다. 수아를 내게 맡기시오. 그럼 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수아는 이 학교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것도 당신 때문에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아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셨어요? 학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할머니 표정이 안 좋아요. 아이는 영리했다. 수아야, 혹시 학교에서 내가 힘든 일 있니?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나는 말을 흐렸다.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수아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할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 할머니가 청소부래요. 그래서 저는 부자 코스프레 하는 거래요.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다른 학교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수아가 울먹였다. 잘못한 거 없어. 아무것도.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할머니가 해결할게. 걱정 마. 하지만 어떻게? 재벌을 상대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날 밤 나는 민준이 남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학교의 압박, 박재혁의 위협. 이순자 씨, 사실 이건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했다고요? 민준 씨도 아셨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대비책이요? 민준 씨는 생전에 모든 걸 문서화했어요. 수아의 후견인 지정, 신탁 설정,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유서를 언론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수아를 빼앗으려 한다면요. 유서를요? 네. 거기엔 민준 씨가 왜 아버지에게 수아를 맡길 수 없는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나는 망설였다. 고인의 유서를 공개한다는 건. 하지만 그건 너무. 이순자 씨, 이건 전쟁입니다. 박재혁 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하지만 수아가 상처받을 텐데. 수아가 더 상처받는 건 할아버지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민준 씨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상에서 나를 붙잡고 부탁하던 그의 모습. 알겠습니다. 하세요. 일주일 후 민준의 유서가 언론에 공개됐다. 재성그룹 고 박민준 전무의 유서 전문 공개. 기사 제목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 충격적이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저는 아들이 아니라 후계자였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제가 아팠던 날도 아버지는 회사에 계셨죠. 저는 수아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수아는 재성가의 후손이기 전에 한 명의 아이입니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예요. 이순자 할머니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절 살려주셨습니다. 그 진심을 저는 믿습니다. 수아를 부탁드립니다. 유서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재벌 2세의 슬픈 고백.
돈보다 사랑을 원했던 아버지. 72살 청소부에게 딸을 맡긴 이유. 댓글들이 쏟아졌다. 눈물 난다.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구나. 박재혁 회장은 반성해야 한다. 이순자 할머니 응원합니다. 여론이 우리 편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박재혁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민준이의 진심이 아닙니다. 병으로 인한 착각이에요. 제 손녀는 제가 키울 겁니다. 법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3개월 후 우리는 법정에 섰다. 박재혁은 수아의 후견인 지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다. 민주는 병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견인 지정은 무효다. 우리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민준 씨는 후견인을 지정할 당시 완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다. 박재혁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했다. 우리는 민준이 남긴 변호사 한 명이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에겐 무기가 있었다. 수아의 의견이었다. 판사님, 수아 양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요청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증인석에 섰다. 작은 몸,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수아 양 할아버지와 살고 싶니? 할머니와 살고 싶니? 판사가 물었다.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왜? 할아버지는 무서워요. 전 항상 공부만 하라고 하세요. 성적만 물어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라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니? 라고 물어봐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안아줘요. 그냥 곁에 있어줘요. 그게 좋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잖니? 큰 집, 좋은 학교, 과외.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랑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판사는 수아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후견인 지정은 유효하다. 수아 양은 이순자 씨와 함께 살 것. 판결문이 낭독됐다. 나는 수아를 꼭 안았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박재혁의 얼굴은 차가웠다. 항소하겠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삶은 계속됐다. 나는 병원 청소 일을 그만뒀다. 수아를 돌보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민준이 남긴 신탁에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는 넉넉하지 않지만 불편하지 않게 살았다. 수아는 전학을 갔다. 강남의 명문 학교 대신 우리 동네 평범한 초등학교로. 처음엔 걱정했지만 수아는 행복해했다. 할머니, 오늘 새 친구 사귀었어요. 그래, 어떤 친구? 이름이 지우예요. 같이 점심 먹었어요. 수아는 점점 평범한 아이가 되어갔다. 웃고 떠들고 친구들과 놀았다. 예전의 로봇 같은 모습은 사라졌다. 할머니,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도 돼요? 그럼 6시까지 돌아와. 네. 수아는 신나서 뛰어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웃었다. 이게 아이다운 모계속 오후 650습이지. 하지만 가끔 수아는 슬퍼했다. 할머니,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럼 아빠한테 얘기해봐. 하늘에서 들을 거야. 아빠, 전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랑 함께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는 밤하늘을 향해 말했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느 날 수아가 물었다. 할머니는 가족이 없으세요? 응. 할머니 아들은 어디 계세요? 나는 멈칫했다. 20년 동안 묻어뒀던 상처였다. 할머니 아들은 오래전에
엄마가 싫다고. 왜요? 할머니가 가난해서. 창피하다고. 수아는 한참 나를 바라봤다. 아저씨는 바보예요. 응? 할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저씨는 그걸 몰랐나 봐요.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좋아요. 가난해도 청소부여도. 할머니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울컥했다. 아들에게 듣지 못한 말을 수아에게 들었다. 고마워, 수아야.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20년 동안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항소심 판결일이 다가왔다. 법정에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 방청객들. 우리 이야기는 이미 유명해져 있었다. 재벌과 청소부의 전쟁. 사랑과 돈, 무엇이 이길까?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수아였다. 판사가 들어왔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항소를 기각한다. 짧은 판결이었다. 우리는 또 이겼다. 박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을 나갔다. 수아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우리 이긴 거예요? 응, 우리 이겼어. 이제 할아버지가 저를 못 데려가요?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릴 떼어놓을 수 없어. 수아는 울먹이며 날 안았다. 나도 아이를 꼭 안았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수아는 6학년이 됐다.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할머니, 저 오늘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수아가? 네. 친구들이 저한테 투표했대요. 수아는 신나서 뛰어다녔다.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다. 재성가의 조용하고 완벽한 아이가 아니라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로. 나는 75살이 됐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행복했다. 수아가 있어서. 어느 날 박재혁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고 싶소. 2년 만에 연락이었다. 왜요? 수아를 보고 싶소. 한 번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수아에게 물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널 보고 싶대. 만날래? 수아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나볼게요. 카페에서 박재혁을 만났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다. 2년 사이에 백발이 많이 늘었다. 수아야. 박재혁은 손녀를 보며 말을 잃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수아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많이 컸구나. 네. 학교는 잘 다니니? 네. 재미있어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박재혁은 손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 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내 아빠한테 잘 못해줬어. 그래서 내 아빠가 슬펐단다. 박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회사만 생각했어. 돈과 권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할아버지, 너를 보니까 알겠더구나. 내 아빠가 왜 너를 이 할머니한테 맡겼는지. 박재혁은 나를 바라봤다. 이순자 씨, 당신이 옳았소. 수아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야, 할아버지는 이제 너한테 강요하지 않을게.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아빠가 원한 거니까. 박재혁은 일어섰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할아버지, 수아가 불렀다. 박재혁이 멈췄다.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할머니 요리 맛있어요. 박재혁은 돌아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래도 되겠니? 네. 할아버지도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박재혁은 무너졌다. 평생 강하게만 살았던 재벌이 손녀 앞에서 울었다. 고맙다, 수아야.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박재혁은 가끔 우리 집에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그는 더 이상 무서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였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오늘 케이크 사왔다. 와,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하지 마시오. 그냥 재혁이라고 불러도 돼요. 하, 그건 좀. 우리는 웃었다. 이상한 가족이었다. 재벌 회장, 전직 청소부, 그리고 한 아이.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다. 수아는 중학생이 됐다. 할머니, 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네.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꿈이구나. 할머니, 제가 의사 되면 할머니 건강 제가 챙길게요. 하, 그때까지 할머니가 살아있을까? 당연하죠. 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수아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이제 나보다 더 큰 아이. 하지만 여전히 내 품에 쏙 들어오는 수아야. 네. 할머니를 만나줘서 고마워. 전 할머니한테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줘서. 할머니는 수아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전 할머니한테 약속할게요. 제가 어른이 되어도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평생 함께 할게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그날 밤 나는 민준을 생각했다. 하늘에서 그는 우리를 보고 있을까? 수아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고 있을까? 민준 씨, 제가 약속 지켰어요. 수아를 행복하게 키웠어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해요. 수아 덕분에.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미소 지었다. 72살에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가족이 뭔지 다시 배웠고 사랑이 뭔지 다시 느꼈다.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